안녕하세요. 코드체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성표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컴파운드 프로토콜이라 해서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좀 마찰없는 그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 먼저 기존의 크립토 마켓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크립토 마켓은 그 현대 금융 시장과는 좀 다른 점이 그 흔히 타임밸류라고 불리는 뭔가 이자율과 관련돼서 그 이득 보거나 예금하거나 뭔가 대출하는 그 기능이 부족했죠. 그래서 어떤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자신의 그 암호화폐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측면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해 주고자 어떤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높여보자 하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리고 기존의 그 크립토 익스체인지들은 뭔가 빌려서 거래하는 과정이 부드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서비스도 없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뭐 부드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만기일을 설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컴파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 되게 자동화돼 있고 그 항상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자율로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가 매 관찰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어투피어로 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할 때 이제 서로가 만나서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만기일이 되면은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네, 갚았네 같은 것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개인적인 비용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컴파운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이자율을 설정을 하는데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대출 그리고 자동화된 그 되갚기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았고, 그리고 그 컴파운드라는 프로토콜에 돈을 공급하는 사람은 그 이자율에 따라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또한 서로 다른 토큰들, 이더리움 토큰을 이용해서 그 다른 이더리움 토큰을 빌릴 수도 있고, 좀 더 유동성이 늘어난 자산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파운드에서 정의하는 마켓은 서플라이 측면과 바로우 측면이 있는데, 각각의 마켓은 독립적이고 뭔가 이자율 설정이나 아니면 되갚는 행위 이런 거는 다 각 마켓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가 항상 그 레저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저도 쉽게 이 시장은 어떻게 흘러왔구나, 이자율이 어떻게 변해왔구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이쪽에 공급하고자 하는 측면을 보면은 1대1로 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공급을 한다? 그러면 공급된 자산을 한 개로 저장소에 모아놓고 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전에 설명했던 그냥 이더를 빌렸으면 이더를 빌린 거지 누구한테 이더를 빌렸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돈을 맡긴 사람이면 매 블럭마다 돈을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늘어난 자산은 매 블럭 산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빌렸다가 15초 만에 빼겠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블럭 확정 시간만 넘어간다면.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기초 자산을 프로토콜에 제공하고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재화인 C토큰을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요. 이제 이 C토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기저자산의 비율이 항상 늘어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세 블럭이 지난 뒤에 빼면 그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같은 C토큰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저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이자를 누릴 수 있는 예금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파운드 쪽에서 얘기하는 그 유즈 케이스는 그 호들러라 해서 쉽게 코인 안 팔고 나는 이거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더리움을 쥐고만 있으면 사실 이더리움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도 팔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없는데 컴파운드 쪽에 넣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면 남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뭐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디앱들 같은 경우나 뭐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초 자산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 또한 대출 서비스에 제공해서 뭐 그 이자율에 따라서 재산을 늘려받을 수 있다를 서플라이 측면의 그 유즈 케이스로 들고 있고요. 이제 빌리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빌리는 사람도 그 공급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그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대신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까의 C토큰이죠. 어떻게든 그 기저자산과 바꿀 가치가 존재하는 C토큰을 다시 프로토콜에 넣어야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리는 사람 측면도 그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데 마켓에 설정된 모델에 따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콜레터럴 팩터라고 해서 내가 어떤 그 기초 자산을 맡겨서 받은 C토큰이냐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이더 가치 뭐 시장도 크고 그 다음에 다른 화폐와 많이 바꿀 수 있는 이런 통화들은 이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이제 마켓도 굉장히 작고 이런 자산들은 이제 콜레터럴 팩터가 낮게 책정돼서 이제 같은 그 기저자산을 넣었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기저자산을 넣었더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이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빌릴 수 있는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C토큰, 맡기려는 C토큰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밸런스 곱하기 콜레터럴 팩터로 정해진다 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되게 기술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바로잉 캐패시티보다 내가 빌린 돈을 많게 하려는 행위는 이제 다 막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더 빌린다거나 C토큰 그 담보되어 있는 C토큰을 뭔가 전송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애초에 차단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계산들이 자기의 바로잉, 그러니까 자기가 빌린 돈의 양을 변화시킨다면 항상 바로잉 캐패시티를 넘냐 마느냐를 체크하는 로직이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위험을 막을 수 있다가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더라도 자신의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현재 내가 빌린 돈의 가치가 상승해서 바로잉 캐패시티를 뛰어넘는 순간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돈을 갚지 않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 입장에선 위험한 상황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의 담보물을 처분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처분하는 과정은 바로잉 캐패시티를 넘으면 이제 일정 부분을 더 싼 가격에, 리퀴데이션 디스카운트를 매긴 가격에 보통 한 5% 정도 차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격에 한 5% 뺀 만큼으로 마켓에 팔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그 C토큰을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원래 C토큰을 맡겨놓고, 그러니까 그 C토큰이 이 기초자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만큼을 팔아버리고 그에 해당하는 그 C토큰 담보물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리퀴데이션 프로세스는 언제든지 불릴 수 있는 함수고,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의 뭐 위원회 같은 데서 판단하건대, 아 이거 넘었구나, 콜 해야지 하면 그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이 바로잉 캐패시티보다 낮아질 때까지 콜될 수 있다 라는 특징으로 그 어느 한 가지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위원회가 부르지 않으면 안 불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동으로 불리는 건 아니고? 네, 자동으로 불리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고 아무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린 그 아무나의 기준이 어떻게 했었지? 근데 딱히 위원회에 한정된 건 아니고, 그러게 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 구현 상세는 잘 안 읽어서.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네. 이게 위원회라는 게 정해져 있어, 얘가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캐패시티를 넘어갔지만, 이게 뭔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마켓 프라이스가 문제가 있어서 지켜봐야겠다고 판단했으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누구나 부를 수 있어서 이 상황이 되면 반드시 담보가 집행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위원회가 코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물론 그 위원회가 가격을 가져오는 주기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뭐 그 시간 동안은 뭐 갑작스럽게 뭐 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프라이스 오라클을 나중에 가져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가져왔을 때 그 바로잉 캐패시티보다 내가 현재 빌리고 있는 돈이 많으면 바로 집행되는 형태예요. 집행은 항상 된다고 보는. 네. 그리고 이제 빌리는 사람 쪽은 사실 돈을 언제든지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어떤 토큰의 가치가 되게 오버하게 매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재산을 맡기고 그 토큰 산 다음에 그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오버 에스티메이트 돼 있어서 내가 이득을 취했다면 다시 되갚아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숏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 그리고 두 번째로 예로 들고 있는 건 뭐 다른 ICO 인베스트먼트에 뭐 이더를 빌려서 다른 것들을 넣고 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바로워의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모델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어드민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델링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어드민의 역할을 소개할 텐데, 그 모델링은 어드민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바로잉 할 때는 기본 이자율에 이 마켓이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를 체크해서 뭐 유틸리티가 높은 자산이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유틸리티가 낮은 자산이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어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그 바로잉 인터레스트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게 돼서 적당히 작아진다. 그러니까 유틸리티의 제곱항과 관련돼서 작아진다 를 알 수 있고, 빌리는 이자율과 빌려주는 이자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차이만큼을 어딘가 킵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 중에서 또 리절브 레이트라는 걸 정의해서 그 리절브 레이트만큼은 항상 리절브에 넣는데, 그 리절브도 마지막에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어드민의 역할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뭔가 리퀴디티가 뭐 보장된다 이런 거는 말하지 못하지만 대신 인센티브가 있죠. 뭐 이자율이 낮은 자산이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자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도 높은 이자율을 봐야겠다 하고 그 캐시를 더 넣어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뭐 아닌 쪽은 돈을 더 빌려서 이자율이 낮다면 바로 비율을 높여서 그 인센티브로 조절하겠다가 이들의 자연스러운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나믹스라고 설명해 놓은 부분은, 그래서 이제 한 블럭마다
그 매번 갱신해서 그 내 C토큰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의 양이 항상 변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이면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도 매블락 변하고, 또한 그 리졸브의 값도 그 매블락 변한다. 이런 그 블록체인에서 블락이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값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퍼 블락 인덱스 레이트라고 해서 이게 그 이자율을 그 조절하는 부분이고, 보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자율 값은 뭐 그 평균 값을 사용하죠. 매블락마다 변하는 이자율을 보여주면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가장 중요했던 개념 중 하나가 그 바로잉 캐패시티라는 개념인데, 바로잉 캐패시티를 알려면 내가 지금 C토큰으로 맡긴 C토큰에 대응되는 기초자산이 얼마나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유동성이 얼마나 좋아서 아까 무슨 벡터였죠? 맞아. 콜레터럴 팩터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측정할 때 이제 위원의 역할이 들어가요. 이제 커미티가 존재해서 얘네들은 그 뭐 상위 10개 거래소에서 뭐 가격 평균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프라이스 오라클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표들을 활용해서 콜레터럴 팩터는 얼마가 돼야 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바로잉 캐패시티는 얼마다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기본 값들을 그 피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컴트롤러란 사람 역할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커미티가 그 조절한 값, 평가한 가치라든지 아니면 콜레터럴 팩터가 적절한 값인지를 검증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어드민이 설정한 그 마켓들이 뭐 컨트롤러에 의해 화이트리스트 돼야 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냥 중간 검증자 역할을 두는 것 같아요. 컨트롤러의 역할은 어드민에 의한 것을 한 번 더 허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커미티에 의해서 정해진 값들을 뭐 베리파이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프라이스 오라클을 하는 커미티는 어떻게 선출돼요? 지금은 다 센트럴라이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디센트럴라이즈 하겠다가 목표인데, 현재는 뭐 어드민도 이쪽 컴파운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커미티도 다 컴파운드 쪽에서 이렇게 그냥 상위 뭐 10개 거래소에서 이렇게 긁어서 뭐 평균 낸다든지, 아니면 뭐 마켓에 따라서 웨이트를 줘서 평균을 내던, 현재는 아직 디센트럴라이즈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드민의 역할이 나오는데, 어드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나중에는 탈중앙화 하겠다, 그래서 뭐 그런 목표로서 어드민이 다른 어드민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두긴 했는데, 현재는 아마 그냥 독단적인 어드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뭐 이자율 모델,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마켓, 뭐 이더리움 그 토큰 중에 어떤 토큰들을 뭐 거래에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를 리스팅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스 오라클을 얻어올 수 있는 뭐 주소들 같은 것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항상 쌓이고 있는 리졸브를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은 어드민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어드민이 존재하는 한 그 대출 서비스를 운영해서 나오는 이득은 이쪽에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형태죠. 정말로 프로토콜이 위험해졌으면 사실 프로토콜을 살리기 위해서 그 뭐 C토큰과 기저자산의 뭐 밸런스를 이렇게 적당히 맞춰줄 수도 아마 있을 거고, 그거를 프로토콜에서 정하진 않는다면 그냥 어드민이 판단하라는 거고. 네.
이게 어드민의 BM 같은데. BM은 맞는데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저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일종의 레스큐 할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한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고 있다지 사실 엄청나게 급작스럽게 코인 가격이 변동한다면 뭐 오라클이 뭐 가격을 갱신하는 시간보다 어떤 내가 맡긴 자산의 가치가 더 급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네, 프로토콜 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로직은 없지만 뭐 그 정도 변화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네, 설계한 거겠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상위 10개 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제일 큰 바이낸스 해킹이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훅 떨어졌어요. 평균가가 되더라도 엄청 훅 떨어지나요? 네. 떨어지면 나는 내 그 바라운 캐파시티가 확 떨어져가지고 일부 자산이 그냥 강제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킹에서 복구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만약에 그걸 보고도 커미티가 그러니까 판단을 유지하고 컨트롤러가 베리파이를 했는데 컨트롤러도 베리파이를 할 텐데 뭐 바이낸스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도 그냥 승인해주면 사실 처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막는 중간다리 두 개의 역할이 이제 커미티가 그 프라이어스 오라클을 정직하게 가져오는 것과 그리고 베리파이 하는 역할이 그걸 충실하게 해주는 두 단계를 지금 커미티랑 컨트롤러는 다른 거예요? 네. 컨트롤러는 한 개예요? 사실 컨트롤러가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다 그냥 같은 곳에서 사실 넘기고 컨트롤러, 커미티, 어드민 다 세 개 다 다른 네, 세 개 다 다른 주체로 설정하고 있어요. 네, 같은 곳에서 아마 현재는 네.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프라이스 오라클도 뭐 프라이스를 일부러 잘못 리포트한 애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있어야 되고 이쪽 인센티브 시스템도 사실 나름 복잡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마켓의 뭐 현황을 살펴보면 토탈 서플라이로 맡긴 금액을 뭐 프라이스 오라클에 의해서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뭐 1억 달러? 1조 원, 1억 달러는 1000억 규모죠. 1000억 규모고 빌려간 뭐 수치는 310억 원 정도 되겠죠. 네, 현재로서는 이 어드민이 마음만 먹으면 저 1000억을 뭐 이자 없이 빌려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 거네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모델 같은 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인터레스트 레이트 모델을 뭐 정말 아무렇게나 짤 수 있으면 뭐 자기에 대한 예외 케이스를 둔다든지 뭐 이런 건 사실 네, 그렇게 따지면 아예 이 스마트 컨트랙 자체의 컨트롤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그냥 어드민 펑션 다 실행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이네? 은행이네? 탈중앙화된 껍데기를 쓰고 있는 아직은 중앙화된 서비스랄까? 네, 그리고 서플라이로 많이 쓰고 있는 토큰은 보통 이더리움. 그러니까 뭐 팔기는 싫은데 뭐 되게 이름 있는 코인들이고, 근데 빌리고 있는 게 보통 USDC가 제일 많은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에 다 USDC 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94%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뭐 불안정하지만 팔고 싶지 않은 자산으로 뭐 안정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마진 거래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안정적인 USDC를 얻어서 그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자만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암호화폐를 사겠다는 거죠. 맞아요. 잘 거둔 다음에
하고 이더는 빼오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다이 같은 거를 여기서 빌려서 뭐 사실 그쪽 메이커다오 쪽 서비스도 있는데 네. 어떤 형태로 네, 나 그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더를 메이커다오에 넣어서 다이를 꺼내는 거랑 여기서 이더를 놓고 다이를 빌리는 거랑 경제적으로 손해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빌린다는 거는 메이커다오보다 여기가 더 매력적이라는 뜻인가요? 저도 저번 테크톡에서 검토했던 메이커다오를 보고 다이가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 알았는데 사실 이쪽에서 다이 빌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부분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뭔가 근데 정량적인 비교가 잘 될 수 있을지는 그건 되게 숫자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이자율과 뭐 위험성 같은 걸로 충분히 비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메이커다오 들었을 때는 그 담보를 맡기고 빌릴 수 있는 양이 훨씬 뭔가 적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퍼센티지가 네. 가격 급락을 대비해서 네. 그 디스카운트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 좀 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으면 이쪽에서는 그 리스크가 훨씬 더 네, 크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메이커다오는 훨씬 더 옛날에 만들어져가지고 되게 보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좀 더 리스키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이커다오에 세팅한 것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다이가. 네, 그래서 뭐 이자율 해당하는 뭐 숫자를 보면 이더리움은 사실 넣었을 때 이자율이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을 서플라이 했는데 이더리움을 빌려간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0.05%라 사실 거의 네, 이자율은 없는 상태고 뭐 반면에 다이는 양쪽 빌리는 쪽이나 그 빌려주는 쪽 어느 정도 활발한 시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더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랑 그 바로 사이의 차이가 꽤 큰데 그러면 거의 2.6%에 해당되는 돈이 다 리저브로 들어가요? 리저브 팩터가 사실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대부분 이 리저브 팩터도 아마 이쪽에서 조절할 텐데 네, 아마 대부분 들어갈 것 같은. 그럼 지금 서플라이도 다이가 꽤 되네요. 네, 다이는 뭔가 다이가 제일 활발해요. 한 파운드에서 다이를 넣는 것도 3.75%면 이자율을 적당히 주는데 빌려가는 시장도 활발한. 근데 이게 좀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다이는 사실 달러랑 폐기인데 있잖아요. 컨셉적으로는. 네. 그러면 사실은 은행 예금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이제 은행에 예금하면 1년에 2%, 1.5%도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금하면 3.75%를 준다는 뜻이거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는데? 리스크인 거죠, 그만큼이. 여기는 이 시스템을 하거나 돈이 떼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격 변동에 의해서 내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아까 자동으로 처분되는 과정을 막으려면 자신이 어느 정도 매니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넘을 것 같으면 이렇게 적당히 갚아주고 뭔가 이런 자산 운용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디스카운트 비용이 5%라서 꽤 이런 이자율 수치나 이런 거에 비하면 즉각적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사이즈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빌려주고 빌려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만약에 가격이 폭락해서 담보를 팔기 시작하면 이 담보가 5% 시장가에서 5%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나간 담보 때문에 시장가가 더 떨어질 거거든.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딱 약간 금융위기의 대폭락 같은 사태인 거지. 네, 사실
네, 그냥 이 서비스가 커져서 가격 변동을 제어할 만한 사이즈가 되면 네. 네, 담보를 처분을 못하는 사태가 오겠죠. 그러니까 담보를 하려고 내놨는데 안 사는 상황? 네, 근데 그러면 시장가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이 담보를 더 싸게 내는 무조건 시장가보다 싸게 내는 거잖아. 그러면 담보를 처분 못하는 상황은 없어요. 아 그래요? 계속 가격을 낮추면서 처분하는 거지. 어드민이 컨트롤하고 있잖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서 내가 아까 집행하는 물어봤던 게. 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고 프로토콜이 판단할 수 있는가도 질문이었거든요. 여기 더 팔기 시작하면 망한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잠깐 기다려서 그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려보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무조건 팔겠다가 되면 이거는 제가 망하는 사이클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담보를 처분하는 거의 양이 시장가에 영향을 줄 사이즈면.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응? 무조건은 아닌. 어차피 모든 컨트롤은 그 엔티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너무 잘 되면 망하는 거죠. 아닌가요? 논리상으로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잘 돼서 프로토콜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기 시작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망하는 저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프레자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냥 그 코인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게 뭐 시진핑이 말 한마디만 해도 40%씩 빠질 수 있는데 그 빠진 순간에 이거를 하방으로 막아주는 압력이 없는 거지. 무조건 더 떨어뜨리는 거죠. 이 시스템 저 때문에. 이게 사람이 판단했으면 그 논리를 아니까 막을 거잖아요. 여기서 스탑해야 돼. 장을 닫든 뭐든 뭘 하든. 끝난 건가요? 네, 여기까지가 네, 준비한 내용입니다.